네, 안녕하세요. 성호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업에서 부동산을 개업을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막 부동산 끝물이라고 하는데 또 복비도 많이 깎였는데 지금 부동산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애들도 지금 부동산 예전에는 이제 광고만 했다가 부동산 중개업에 직접 뛰어들려고 지금 물밑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빅테크들도 들어오고 빅테크들 어플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들 들어오면은 그것들 때문에 지금 망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오프라인이 다 죽었는데 과연 부동산도 똑같은 이제 그 망한 회사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따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20대, 30대 분들한테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30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살아남고 저는 지금보다도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부차적인 이유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계약을 뭐 예컨대 한 100개 정도를 해놓고 제가 계약한 한 100개 정도의 계약서를 쭉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보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가져보면 사연 없는 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살려고 하고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뿐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정확히 이해가 상반되는 두 사람이 정말 계약 도장 찍는 그 시점 불과 한 10분 그 10분 또는 돈 들어갈 때 막 고민하던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이 물건을 팔까 말까 또는 내가 돈을 쏴서 계좌에다가 돈을 쏴서 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 10분 그 10분 동안에만 도장 찍히는 10분과 돈 들어가는 10분 동안에만 잠깐 둘이 만났다가 또 그 이후 되면 또 서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사연 없는 계약이 하나도 없다는 말의 의미가 예컨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항상 자기 물건이 최고로 비싸야 되는데 조금 싸게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은 반대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금매를 사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비싸게 사든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산 사람은 싸게 판 거고 판 사람은 싸게 판 거고 산 사람은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사는 사람이 어쨌든 뭐 상속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진짜 지금 너무 돈이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한테 뭐 아들들이 상속받았는데 아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는 거. 또는 빨리 전세를 맞춰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돼. 또 다른 아파트 갈아타기 할 때 아파트를 샀어. 그러니까 자기도 피치 못할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그 가격에 파는 거고 사는 사람도 내가 안 사면 조금 있으면 막 오를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그 불안한 어떤 심리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아니면 내일 모레 내 딸이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학군이 중요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학군 좋은 학군지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내년에 입학해.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은 저 사람이 이 물건을 왜 사려고 하는지 또 왜 팔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막 상속재산이야. 막 양도세 예컨대 5년 동안에는 양도세 줄여주잖아요. 상속재산 같은 경우요. 그래서 팔아야 돼. 얼마 안 남았어. 또는 일시적 2주택이야. 3년 내에 팔아야 돼.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1년 내에 팔아야 돼. 이런 물건들 왜 파는지를 알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그걸 알면 이 사람이 얼만큼 지금 절박해서 팔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대놓고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말해주진 않죠. 그걸 아는 순간 임차인은 더 싸게, 매수인도 더 싸게 살려고 할 테니까는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또는 임차를 하는 사람도 왜 임차하는지 왜 살려고 하는지를 물어봐요. 예컨대 막 아기가 내년 얼마 몇 개월 후에 이제 막 학교를 가요.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럼 학군지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 자식들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건이 조금 비싸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듣고 그런 수요들을 맞추는 거예요. 꼭 팔아야 되는 사람과 이 사람이면 이 정도 팔 거야. 그렇다고 싸게 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컨대 뭐 15억짜리 아파트다. 17억에 팔아도 싸게 판 거고요.
15억에 팔아도 싸게 판 거. 어차피 파는 사람은 무조건 항상 싸게 파는 거예요. 아까워요. 사는 사람은 항상 비싸게 사는 거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또 사는 사람과 임차인은 어떤 상황인지를 봐서 그거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학군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 학군 수요를 보고 가시는 거니까 그래도 입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하시는 거는 좀 아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학교 적응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사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파는 사람한테는 아, 지금 상속재산으로 받으셨는데 이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시려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면은 몇 년까지 파셔야 되는데 지금 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는 일시적 2주택, 아,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3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경기가 좋은데 앞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지 항상 비싸게 받고 싶은 매도인은 조금 싸게 내려오는 거고요, 항상 싸게 사고 싶은 매수인은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래도 안 맞아요. 어느 순간 딱 맞게 됐을 때 이때 딱 도장 찍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계약이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냥 우리 인간 본성이랑 아주 부합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AI가 들어와서 이 계약을 한다? 단언컨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상속을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언제 또 돌아가실지, 또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아기가 언제 학교에 가는지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은퇴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서 애들이 다 이제 대학 가고 나서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서 강남집 전세 주고 전세금 많이 받아서 자기는 비교적 저렴한 데로 전세 오면서 여윳돈 남은 전세금 이제 생활비로 쓰려는 또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AI가 둘을 맞춰준다? 설득은 우리는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에는 좀 마음이 움직여도 AI가 우리를 설득한다? 지금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AI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계한테 설득당하실 거예요? 기계한테 설득당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요,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송사도 처리하니까는요, 법원에 가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도 사실 판사를 설득해야 되고요, 검사를 설득해야 돼요. 변호사는요 항상 의리예요. 그러니까 판단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데 조금 최대한의 선처 또는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무죄다, 이러이러하니까 뭐 요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설득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검사가 막 AI가 와서 검사한테 와가지고 아, 이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 뭐 힘든 가정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검사가 아마 듣지도 않을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설득하는 일이어서 AI가 할 수가 없죠. 법정 일도 뭐 AI 판사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글쎄요, 그 AI 판사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고, 사실 AI 판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긍하시겠어요? 물론 지금 인간인 판사가 판단해도 수긍 안 하죠. 하지만 인간인 판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욕이라도 해요. 아, 저거 뭐가 문제야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AI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수긍 못해. 자, 그러면 욕하는 게 아니고 기계한테 욕해서 뭐예요? 기계는 그냥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알고리즘대로 돌아갔잖아요. AI를 없애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도 어차피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AI가 생기면 진 사람은 무조건 없애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다루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AI가 나오지 않는 한 또 소송이 AI화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중개나 법이나 다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AI한테 나 AI한테 설득당할 생각 없어 라는 마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AI 또는 빅테크에 의해서 잠식되어 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부차적인 얘기도 한 개 더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부차적이지만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선진국들 중에서 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이 AI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물론 뭐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로 치면 뭐 호갱노노나 직방, 다방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큰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 어플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부동산 중개 거래가 일어남에 있어서 그 어플들이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이지,
중개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걔네들로 인해서 어플로 인해서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중개사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있느냐? 그런 조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다만 중개사들이 많아져서 서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개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개사 들어와서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중개사는 시작일 수 있어요. 따라서 중개사가 많아진다고 해도 다른 그 많아지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중개사들이 못하는 또 다른 일을 이 중개사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길을 닦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